너가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가방 하나로도 충분해 당장 나가. 최옥분이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연희는 결혼 2년 만에 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수천억 규모의 디자인 회사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회사 앞에 무릎을 꿇고 나타났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빌면서 말입니다. 과연 연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시댁이 연희를 쫓아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을 좀 보라고. 최옥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희는 35세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김태현과 그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연희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딸이 디자인 일을 정말 좋아해서요. 작지만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분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작은 일거리라니요. 우리 태연이는 대기업 과장인데 격이 안 맞네요. 시누이인 김혜림도 거들어들었죠. 맞아요, 엄마. 요즘 디자이너들 대부분 굶고 살잖아요.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연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연희가 태연에게 선물로 준 반지를 옥분이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거 진짜 금이야? 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네. 저희 기념으로 새긴 거예요. 옥분이 비웃듯 말했어요. 가난한 집애가 무슨 의미 있는 날이 있다고 그래. 허세 부리지 마. 연희의 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태연이가 워낙 순진해서 그래요. 옥분이 손을 휘저으며 답했습니다. 혜림이 끼어들었어요. 오빠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분이 더욱 차갑게 말했죠. 그래요. 우리 집안 격에 맞게 잘해보세요. 그런데 디자인 일로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요? 연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 300만 원 정도요. 혜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오빠 연봉이 8천만 원인데 말이 안 되네요. 태연은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연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옥분이 갑자기 연희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옷도 좀 그렇고요. 명품 하나 없네요.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옥분이 거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학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순간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림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청소 일이라니. 우리 집안이랑 너무 차이 나네요. 연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옥분이 연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연희 씨 결혼하면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해야 해요. 우리 태연이는 일이 바빠서 집안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일은 취미 정도로만 하는 게 좋겠어요. 애들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옥분의 말에 연희가 놀랐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요. 결혼하면 남편이 우선이에요. 일보다 가정이 먼저죠. 혜림이 거들었습니다. 언니도 우리 오빠 뒷바라지 잘해줘야 해요.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제 일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제 꿈이거든요. 연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옥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태연아, 네 애인 좀 교육시켜.
옥분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연이 연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연희야,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연희는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연 씨, 저도 사람이에요. 꿈이 있다고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분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년이 감히 나한테. 혜림도 언니 편을 들었어요. 언니가 너무하네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예의는 지켜야죠. 연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은 무슨. 너 같은 가난한 년이 주제도 모르고. 옥분이 손가락질하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연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태연을 바라봤어요. 태연 씨, 뭐라고 좀 해봐요. 태연은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해. 연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알겠어요. 저 나갈게요. 연희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참담하게 끝났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연희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는 연희를 마치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어요. 명절 때마다 온갖 음식을 혼자 준비하게 했고 청소며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죠. 연희야, 화장실 청소 좀 해. 변기 주변이 더럽더라. 옥분이 소파에 앉아서 연희에게 명령했습니다. 연희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혜림이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 방도 좀 정리해줘. 옷장 정리하고 침대 시트도 갈아 끼워. 연희는 하루 종일 시댁일만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태연은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옥분이 태연에게 은근히 말했죠. 우리 며느리 좀 더 엄하게 다뤄야겠어. 너무 설렁설렁해. 버릇을 고쳐야 해.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연희는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구박과 무시가 쌓여갔죠. 어느 날 저녁 옥분이 연희를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연희야, 네가 가져온 돈이 뭐가 있지? 연희가 당황해서 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디자인 스튜디오 팔아서 우리 집 전세금에 보태라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옥분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연희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건 제가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인데요. 혜림이 끼어들었습니다. 뭘 당연한 소리를 해. 시집 왔으면 다 우리 집 돈이지. 따로 내 돈이 어디 있어? 연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해? 태연아, 내 아내 좀 교육시켜. 태연이 연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에 따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왜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내줘야 해요? 옥분이 벌떡 일어나서 연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년이 감히 나한테. 혜림도 일어서서 언니 편을 들었어요. 언니가 너무하네요.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예의는 지켜야죠.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대해요? 옥분이 손가락질하며 독서를 퍼부었어요. 사람 맞아? 너 같은 가난한 년이 주제도 모르고 건방져. 당장 짐 싸서 나가. 옥분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연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태연 씨, 뭐라고 좀 해봐요. 태연은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해. 연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연희는 옷 몇 벌만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결혼 반지뿐이었어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날짜를 보며 연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짜가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의미 있는 날이 아닌데 왜 이 날짜를 새겼을까? 연희는 찬바람을 맞으며 길을 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다짐을 하며 연희는 밤거리를 걸어갔어요. 가방 하나 들고 나온 것이 전부였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연희는 가방 하나 들고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방 크기는 겨우 3평 남짓했고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죠. 고시원 관리인이 열쇠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공과금은 따르고 밤 12시 이후엔 출입 안 돼요. 규칙 어기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연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눈물이 또 흘렀지만 금방 닦아냈죠.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연희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동네 카페였어요. 사장이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네요. 경험은 있어요? 디자인 일을 했었는데 서비스업 경험은 없습니다. 연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8시간 시급 9,000원에 할 거면 내일부터 나와요. 연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커피 기계 소음은 귀를 아프게 했죠. 그래도 연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사장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설거지도 좀 해요. 손님이 많아서 그릇이 부족해요. 연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답했어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고 연희는 청소까지 마쳤습니다. 사장이 하루 일당 7만 2천 원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내일도 시간 맞춰서 와요. 연희는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희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그게 하루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우연히 디자인 학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유리창에 붙은 포스터를 보니 야간반 모집 광고가 있었습니다. 연희의 마음이 설렜어요. 다시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학원에 들어가서 상담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야간반 수강료가 얼마나 되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6개월 과정에 200만 원입니다. 자격증 취득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연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일시불만 받고 있어요. 연희는 아쉬워하며 학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모아서라도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연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카페 일이 끝나면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도 구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8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연희에게 말했어요. 여기 새벽 시간대가 좀 무서워요. 취객들도 많이 오고요. 연희가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한 달 후 연희는 2가지 일로 15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학원비에는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연희는 한 중년 남성과 마주쳤어요. 그는 늦은 시간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디자인 잡지를 사서 읽곤 했죠. 아가씨, 혹시 디자인에 관심 있으세요?
남성이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연희가 놀라서 답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남성이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정훈이라고 해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가씨가 디자인 잡지 보는 모습이 남다르더라고요. 전문가 같은 눈빛이었어요. 연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냥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정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전문 지식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디자인 회사에 추천해 드릴까요? 연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인가요? 정훈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작은 회사지만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있어요. 내일 함께 가볼까요? 연희는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네, 꼭 가고 싶습니다. 정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만나요. 연희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연희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연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정훈의 소개로 시작한 작은 디자인 회사였지만 연희의 정성과 실력이 입소문을 탔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하고 클라이언트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연희에게 말했어요. 연희 씨 작업물 정말 대단해요. 클라이언트들이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연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SNS에 연희의 디자인 작품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세련된 로고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젊은 창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달 만에 회사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연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정훈이 회사에 들러서 말했어요. 축하해요, 연희 씨. 정말 대단해요.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정훈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나요? 모든 건 연희 씨 실력이에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났어요. 대형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전화로 말했어요. 혹시 브랜딩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세요? 저희가 연희 씨 작품을 보고 싶어 해요. 연희가 당황해서 답했어요. 저희 같은 작은 회사를요? 직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요즘 SNS에서 화제잖아요. 한번 미팅해 보고 싶어요. 같은 주의 지역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기자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성공한 디자이너가 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기사로 나가는 건가요? 기자가 답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인터뷰는 일주일 뒤에 진행됐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연희가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연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연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는 고객들이 줄을 섰고 각종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옥분이 회사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연희야, 정말 너 맞지? 연희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옥분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가 내 회사구나.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연희는 속으로 의심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말했어요. 커피 드릴까요? 옥분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 잔 주렴.
그런데 연희야, 우리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너 자랑 좀 하고 싶어.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거든. 부녀회 모임에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옥분이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혜림이 나타났어요. 언니 진짜 잘 됐네. 나도 신문 기사 봤어. 연희가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혜림 씨도 안녕하세요. 혜림이 주변을 둘러보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 학원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투자금이 필요해. 연희가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혜림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1억 원 정도면 돼. 수익률도 좋고 안전한 투자야. 언니도 돈 벌 수 있어. 연희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가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며칠 뒤에는 남편 태연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보, 정말 놀랐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연희가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연희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함께 새 집도 사고 새 출발하자. 연희는 남편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연희는 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훈 씨,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다 찾아와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돈 때문인가요? 연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갑자기 착한 척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정훈이 조언했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증거를 남겨둬야겠어요. 다음 날부터 연희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때마다 몰래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연희가 단순히 돈에만 관심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접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혜림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사로 찾아왔어요. 언니, 진짜 좋은 기회야. 이번엔 대박 날 것 같아. 연희가 차를 내어주며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혜림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강남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거든. 거기 건물을 미리 사두면 몇 배는 오를 거야. 연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요? 혜림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학원 운영하면서 부동산 정보도 많이 접하거든. 이런 정보는 귀해.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혜림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1억 원 정도면 돼. 1년 후에는 최소 3억은 될 거야. 연희는 놀란 척하며 답했습니다. 1억 원이요? 그런 큰 돈을요? 혜림이 연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니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회사 잘 되고 있잖아. 연희가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이라서요. 혜림이 급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지금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면 끝이거든. 연희는 몰래 녹음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좀 자세히 볼게요. 혜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 개발 계획이랑 예상 수익률까지. 연희가 서류를 꼼꼼히 보는 척했습니다. 이 도장은 뭔가요? 혜림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아, 그건 공인중개사 도장이야. 정식으로 된 거라고. 연희는 속으로 의심했지만 관심 있는 척했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볼게요.
혜림이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 일주일 안에 결정해줘. 그 다음 주 옥분이 회사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부녀회 후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희야, 우리 아파트 부녀회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연희가 관심을 보이는 척했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옥분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많이 부족해서 큰 기부가 필요해.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옥분이 거리낌 없이 답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부녀회에서 체면이 서겠어. 연희가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5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금액을요? 옥분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성공했다고 자랑했는데 후원도 못하면 어떡해? 연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이라서요. 옥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야. 복받을 일인데 왜 그래? 연희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답했어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옥분이 못마땅해 하며 말했습니다. 생각은 무슨,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태연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재결합을 빌미로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김에 집도 새로 사자. 연희가 차가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태연이 진심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새 출발하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서 새로 시작해. 연희가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태연이 계산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보, 회사 수익이랑 내 적금 합치면 가능해. 20억짜리 아파트야. 연희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20억이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요? 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회사 지분 팔고 대출 받으면 돼. 나도 최대한 보탤게. 연희는 태연의 속셈을 뻔히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태연이 설득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 절대 손해 안 봐.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연희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태연이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기회 놓쳐. 지금 아니면 언제 집을 사겠어? 한편 정우는 시댁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지다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3년 전 부동산 투기 관련 기사에 최옥분의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정훈이 연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연희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불법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기했던 기록이 있어요. 연희가 놀라며 답했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데요? 정훈이 설명했습니다. 가짜 소득 증명서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어요. 그때 빚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연희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노리는 거군요. 정훈이 조언했어요. 더 조심하세요. 아마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때 연희는 회사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정훈의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며칠 뒤 혜림이 다시 찾아왔어요. 언니, 결정은 했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연희가 고민하는 척하며 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혜림이 서류를 꺼내는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몰래 다른 서류와 바꿔치기 하는 거였습니다. CCTV가 이 모든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혜림이 새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최종 계약서야. 사인만 하면 돼. 연희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혜림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같은 거야. 그냥 정리만 다시 한 거야. 연희는 혜림이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볼게요. 혜림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그날 밤 연희와 정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그리고 과거 신문 기사까지 완벽한 증거가 모였어요. 이제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연희는 정훈과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변호사 이정민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녹음 파일도 선명하고 CCTV 영상도 명확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승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이정민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사기와 위조 문서, 협박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정훈이 추가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3년 전 불법 대출 기록이에요. 이정민이 기록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가짜 소득 증명서로 은행을 속인 거잖아요. 연희가 답했어요. 그때 일은 저도 몰랐었어요. 결혼 후에야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꼈죠. 이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모두 연결하면 더 큰 그림이 나와요. 체계적인 사기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정훈이 질문했어요. 언론 보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정민이 조언했습니다. 소송 접수 직후가 좋겠어요. 여론의 관심을 끌어야 상대방도 함부로 못해요. 연희가 결심을 다졌어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사무실을 나온 후 연희와 정우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연희가 반지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훈 씨, 이 반지 날짜가 계속 신경 쓰여요. 정훈이 관심을 보였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연희가 설명했습니다. 태연이 이 날짜가 특별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아니고 사귄 날도 아니에요. 정훈이 반지를 자세히 봤어요. 22년 5월 20일이네요. 혹시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희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정훈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 이 날짜가 불법 대출받은 날과 같을까요? 연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설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정훈이 자료를 뒤지더니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같은 날이에요. 22년 5월 20일이 은행 대출 계약일이에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태연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대출받은 날을 기념하려고 반지에 새긴 것 같아요. 연희가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정훈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봐요. 대출 보증인 명단에 연희 씨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연희가 기절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럼 아버지도 속은 거예요? 정훈이 자료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네, 가짜 서류로 보증을 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몰랐을 거예요.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까지 이용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정훈이 연희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연희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3년 전에 보증을 선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당황하며 답했어요. 보증? 아, 그때 태연이가 부탁하더라고. 사업자금이라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연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가짜였어요. 불법 대출이었다고요. 아버지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연희가 울먹이며 답했어요. 네, 우리 가족 모두 이용당한 거예요. 어머니도 전화를 받았어요. 연희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연희가 다짐하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며칠 뒤 이정민 변호사가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위조문서 작성, 협박 등 여러 혐의였죠. 동시에 정우는 언론사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정훈에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시청률 나올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는 꼭 신경 써주세요. 기자가 약속했어요. 물론이죠. 가해자들만 집중적으로 보도할게요.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일면 톱 기사로 다룰 예정이에요.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거든요. 연희가 정훈에게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정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들의 위선을 모두 폭로할 거예요. 그 사이 시댁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어요. 옥분이 혜림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림아, 연희가 뭔가 이상해. 요즘 너무 조용하잖아. 혜림이 불안해하며 답했어요. 엄마, 혹시 우리가 들킨 걸까요? 옥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태연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연희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 뭔가 이상해. 혜림이 태연에게 말했어요. 오빠, 혹시 연희가 우리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태연이 답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바보 같은 년이 뭘 알겠어? 하지만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이 배달됐을 때 시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옥분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사기라고?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증거도 다 있다고 나와 있어요. 태연은 허탈하게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당했구나. 연희가 다 준비한 거였어. 재판 당일 아침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차분한 표정으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불안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기 및 위조 문서 작성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부터 발언하세요.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4가지 핵심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들의 음성 녹취록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부녀회에서 체면이 서겠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야. 복받을 일인데 왜 그래? 혜림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1억 원 정도면 돼. 1년 후에는 최소 3억은 될 거야. 기회는 지금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면 끝이거든. 태연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보가 회사 지분 팔고 대출 받으면 돼. 나도 최대한 보탤게.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위조 계약서입니다. 피고 김혜림이 진짜 계약서와 바꿔치기한 가짜 문서예요. 혜림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그건 위조가 아니에요. 그냥 정리만 다시 한 거라고요. 이정민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증거를 보시죠. CCTV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혜림이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주위를 살피며 몰래 문서를 교체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혜림이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네 번째는 박정훈이 작성한 탐사 자료입니다. 피고들의 과거 불법 대출 기록이 담겨 있어요. 정훈이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3년 전 피고 최옥부는 가짜 소득 증명서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때 보증인으로 원고의 아버지를 속여서 이용했어요. 옥분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정민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은행 대출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 김태현이 원고에게 준 반지에 새겨진 날짜가 불법 대출 계약일과 정확히 일치해요. 태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의미 있는 날이라서 새긴 거라고요. 이정민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증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가방 하나로 쫓아낸 며느리가 성공하자 빨대 꽂으려 한 시댁의 실체가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정말 뻔뻔하네.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며느리가 성공하니까 갑자기 착한 척하는 게 역겹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피고 변호사가 변명을 시도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들은 단순히 가족 간의 화해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정민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화해라면 왜 위조 문서를 만들었나요? 왜 가짜 투자 이야기로 속이려 했나요? 옥분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연희를 도우려고 했어요. 부녀회 후원금도 좋은 일 하라고 한 거예요. 이때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옥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어요.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피고 최옥분은 실제로는 부녀회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불우이웃 돕기 계획이 없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옥분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녀 회장님이 거짓 증언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증거가 명확하므로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피해 배상금 5억 원을 명령합니다. 연희가 승소한 순간 법정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연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파장이 시작됐어요. 옥분이 살던 아파트 부녀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녀회 관계자가 말했어요. 회장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부녀회에 나오지 마세요. 해림의 학원에도 학부모들이 항의가 빗발쳤어요. 학부모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에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당장 환불해 주세요. 태연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졌어요. 인사팀장이 태연에게 통보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으므로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처분합니다. 며칠 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연희는 드디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연희의 진짜 성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재판 승리 후 연희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언론 보도 이후 전국에서 의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직원을 20명으로 늘려야 했죠. 정훈이 연희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대기업과 겨룰 수 있는 규모가 됐네요. 연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라면 먹으며 살았는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글로벌 기업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해외 사업부 직원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전체 브랜딩을 맡겨보고 싶습니다. 계약 규모는 10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연희는 꿈만 같았습니다. 100억 원이요? 정말인가요? 직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연희 씨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해외에서도 화제거든요. 꼭 함께 일하고 싶어요.
6개월 후 연희의 회사는 연매출 수천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가 됐습니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연희가 새로 지은 본사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50층 건물의 최고층에 있는 사장실에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희가 고개를 들며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연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잠시 후에 내려가 볼게요. 연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1층 로비에는 옥분, 혜림, 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 뭐야?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경비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옥분이 울먹이며 답했어요. 제발요. 우리 며느리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혜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옥분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혜림은 야위어 있었죠. 태연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옥분이 연희를 보자마자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연희야,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못했어. 혜림이 연희의 다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연희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옥분이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연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혜림이 울부짖으며 답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바뀌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이 SNS에 올라가면 또 화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일어날 거야.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연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옥분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와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희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취업 상담소 연락처예요. 정직하게 일하세요. 혜림이 절망하며 소리쳤어요. 언니,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는 거야? 연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지는 않아요.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가방 하나 던져주고 쫓아냈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태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연희가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렸어요. 옥분이 마지막 호소를 했어요. 연희야,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도 이제 가족이잖아. 연희가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요?
진짜 가족은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희가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이 연희 곁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옥분이 정훈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정훈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연희 씨의 동반자예요. 그리고 당신들보다 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죠. 혜림이 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정말 우리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연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당신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들이 결국 일어나서 건물을 나갔을 때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훈이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힘들었죠?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날 저녁 연희와 정훈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연희에게 말했어요. 연희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걸 혼자 해냈잖아요. 연희가 정훈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훈 씨가 있었잖아요. 정훈이 연희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연희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진짜 가족이 되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정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연희는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어요. 첫 번째 수혜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연희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날 밤 연희는 정훈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살던 고시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작고 초라한 건물이었지만 연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정훈이 물어봤어요. 후회되지 않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뭔가 다르게 했을까요? 연희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가방 하나로 쫓겨났던 그날도 고시원에서 라면을 먹던 날들도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연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년 후 연희의 회사는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정훈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시댁 식구들이 없자 연희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였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뤄냈거든요. 연희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